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네? 축하드리겠어요. 네? 여기 계신 분이 전주에서 교수님 강의 들으러 왔대요. 전주에서 오셨다고요?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요. 이따 저기 밥은 제가 못 사드리고, 차비라도 드릴까? 너무 전주에서? 반가워서 오셨대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축하드려요. 그 예전에 노량진에서 강의할 때인데, 그때는 5박 9일 해가지고 12년 됐어요. 12년? 13년 전인데 하루에 이제 이틀 특강하거든요. 5바퀴 돌리는 거예요. 이틀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5바퀴를 돌리는데 거의 뭐 그때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왔어요. 학원에 이게 2개 강의실을 연결해가지고 했는데 해외에서도 오시더라고요. 네. 해외에서도 휴가 받아가지고. 대단하셔요.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꼭 합격하실 거예요. 네. 그 29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상권하고 전세권 나와 있죠. 지상권하고 전세권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 참고로 지상권의 존속기간 35년 하고 화살표가 위로 가 있죠. 네. 무슨 뜻이에요? 35년 이상 그런 뜻이죠. 지상물을 3개로 나눠서 30년, 15년, 5년. 그죠? 그래서 세 덩어리 나누는 겁니다. 잘못 나왔다 그러지 마시고요. 또 하나 거기 보시면 그 영어로 theme 25 이렇게 나오잖아요. 맨 위에 지상권, 전세권 왼쪽에 영어로 나와 있잖아요. theme. 예? 그 어떤 분이 그걸 또 테마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건 독일어고 theme은 영어예요. 네. 테마란 뜻이에요. 테마란 뜻. 네. 옷 아니라고요. 네. 자, 넘겨보시고 그럼 지상권의 논점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의 논점 비교해서 봅니다. 1번 지상권 논점 보시면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죠. 네. 두 번째, 지상권과 지상물은 분리처분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지상권 설정 시 토지 사용 범위와 지상물 매매 시 토지 사용권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존속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존속기간이 속조 건물은 30년 이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규정은 기존의 건물이 있고 그걸 사용할 목적으로 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년 이상의 지료 연체 시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토지가 양도되면 양수인에 대해서만 2년 이상인가요? 아니면 합쳐서 2년 이상인가요? 양수인에 대해서만. 또 밑에 지료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상권의 양수인 등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지료 증감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료는 등기사항인데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임의적 사항이에요.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지상권의 양수인에 대해서 지료 주장할 수 없다. 자, 끝에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았던 경우 그러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면 이러한 권리는 민법제 256조 단서가 정한 권한에 해당한다. 256조 단서가 정한 권한은 뭐죠? 부합이죠, 부합. 부합인데 여기 봐봐요. 갑소유의 부동산에 을소유의 동산이 결합이 됐을 때 얘가 권한이 있을 때는 부합돼요, 부합 안 돼요? 부합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이 토지가 있고 을이 권한이 있어요. 예컨대 지상권이다. 그래서 얘가 나무를 심었으면 나무는 누구 거예요? 부합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 거죠, 얘 거. 그 권한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요거예요.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단 말이죠. 그럼 얘가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저당권자인데 얘가 이 해당 토지를 2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은 빌려둬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갑이 만약에 돈 빌렸다가 여기다가 건물을 올려버리면
땅값은 떨어지죠. 그러면 나중에 이거 경매했을 때 저당권자가 자기가 빌려준 1억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요거 못 짓게 하려고 뭐 하는 거죠? 지상권을 취득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취득했으니까 이런 지상권을 뭐라고 표현해요? 담보지상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담보지상권이 있을 때 이 담보지상권은 을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네가 알아서 사용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가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사용하고 있다가 사용권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네가 여기서 나무를 심어라. 그럼 이것도 이 권원에 해당하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허락해준 사용권을 가진 사람이 나무 심었으면 이 나무는 부합된다? 부합되지 않는다? 부합되지 않고 얘가 소유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어요? 담보지상권자의 지상권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은행 입장에서는 저거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땅값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가지는 분묘 기지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읽어보시고 작년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죠. 전세권 보십니다.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금전에 국한되죠. 따라서 금전만 돼요. 금전에 국한됩니다. 현실로 수수되지 않아도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얘는 금전 채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자 동시에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장차 사용 수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담보 목적의 전세권도 가능하다. 이 말은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전세권은 무효입니다.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전세권은 물권 법정주의 위반으로서 무효지만 사용 수익을 나중에라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담보 목적의 전세권도 유효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세 번째, 제3자 명의의 전세권은 무효입니다. 전세권자는 여기 봐봐요. 갑 소유 건물에 을이 지금 전세금 넣고 들어갔어요. 전세금 넣고. 그럼 전세권자인데 얘가 전세금을 1억 원을 넣었다 그러면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고 이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는 전세권이라는 담보 물권이잖아요. 그럼 얘는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과 담보 물권은 분리처분될 수도 없고 부종성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세금 반환 채권자 이퀄 전세권자이어야 해요. 따라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전세권은 무효입니다. 뭐 때문에? 부종성 때문에. 얘가 피담보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담보 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부종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채권을 전세금 1억 원 넣었는데 그런데 전세권을 제3자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 그 등기는 무효인 거예요. 전세권자가 반드시 채권자이다. 담보물권자가 채권자이어야 된다. 여기 부종성이에요. 그러므로 제3자 명의 전세권은 뭐다? 무효. 다만 예외가 있어요. 3자 합의에 따라 첫 번째는 3자 합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채권이 귀속됐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면 이때는 유효하다. 오른쪽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합의 해지로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 전세금 채권만의 양도는 가능하다. 다만 전세권의 소멸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가 허용된다는 뜻이에요. 이때 채권 양수인 옆에다 쓰세요. 채권 양수인은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다. 채권 양수인은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 채권 양수인은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 그 밑에 전세권 저당권 설정 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죠. 이때 전세권 저당권 설정 시 전세금은 저당권자 등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게만 반환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 지위가 이전됐다 그랬죠. 전세권 설정 등기한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이때는 어떻게 인수된다? 면책적 채무 인수된다. 그래서 모든 전세권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전부 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됩니다. 병존 아니라 면책. 요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동일합니다. 옆에다가 주임법 동일 이렇게 쓰시고. 자, 그다음에 일부 전세권자예요. 전부를 다 전세권 취득한 게 아니고
한 동의 건물의 일부만 취득한 전세권자. 이 사람이 경매하는 범위는 일부만 전부에 대해서, 일부만. 우선 변제는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죠. 다만 그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건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부만 경매를 넣기 위해서는 일부만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돼야 되는데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독립물건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전세권 설정 등기 의무와 말소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 그렇겠죠. 원래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는 별개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임차 보증금이 결국은 전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능한 겁니다. 또 전세권이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전세권의 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등기된 순서이다. 이거 어떤 거였죠? 봐봐요. 1번 전세권 등기가 됐어요. 날짜가 5월 1일 날 등기가 됐는데 전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2년간이에요. 그리고 2번 저당권 등기가 됐는데 얘는 6월 1일인 거예요. 그럼 이 전세권 등기는 5월 1일 기재가 되고 번호가 1번이에요. 그런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언제예요? 7월 1일부터죠. 저당권은 6월 1일이죠. 우선 변제권은 누가 받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먼저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얘는 7월 1일부터니까 순서가 얘보다 빠르지만 등기한 시간이 빠른 것이지 이 전세권의 효력 발생은 7월 1일부터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우선 변제 순위는 얘가 우선한다. 그렇더라도 이 전세권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무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7월 1일인데 그거 시작되기 전에 5월 1일 날 전세권 등기했어도 이것은 유효한 것이다. 이 경우 전세권의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등기된 순서이다. 그럼 전세권이 먼저이지만 우선 변제는 저당권자가 우선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법정지상권에서 1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366도 다 묶었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366조 차이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법정지상권 나오면 공통점. 예?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을 때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는데 같은 사람이었는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이때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이 간주하겠다. 이걸 법정지상권이라고 하지요. 왜? 철거하지 말라고. 철거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우리 민법상에. 근데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보통 같은 게 정상이에요? 다른 게 정상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같은 게 정상인 거예요. 같은 게. 일반적으로는 땅이 있고 건물이 있다 그랬을 때 건물 소유자하고 땅 주인하고 같은 게 정상인데 다른 경우도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갑소유 토지임을 알고서 을이 가가지고 내가 네 땅 빌려 쓸게요 라고 해서 합의해가지고 건물 짓는 경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대다수가 거의 99%가 임대차지 지상권 설정하지 않아요. 지상권은 말 그대로 뭐예요? 물권이죠? 그러니까 얘는 물권이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는 땅을 30년씩 빌려주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상권은 약정에서 발생하는 지상권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럼 이제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 내 땅 위에 내가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다르게 되면 이 경우에 이 건물은 철거해야 되는 운명이 되니까 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366조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실행됨으로써 다르게 되면 이건 366조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게 아니라 강제 경매가 되는 거예요. 토지가. 어떤 채권자가 갑에 대해서 돈을 빌렸는데 이놈이 돈을 안 갚으니까 토지만 걸어가지고 경매 넣는 거예요. 그럼 토지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우연한 사정으로 이렇게 다르게 됐을 때 이 건물은 철거해야 되겠느냐? 민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관습법상 인정하자.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똥이 단데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갖다 다르게 됐는데 저당권이 실행돼서 똥이다가 됐으면 366조라고 이름 붙이고, 그게 아니라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다르게 됐다 그러면 그걸 전부 묶어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건물 철거를 막아보자라는 취지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처분 당시예요.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질 것. 이게 법정지상권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인데, 두 번째, 이것은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판례가 인정하는 거죠. 임의 규정이에요. 얘는 임의 규정. 그러면 당사자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근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하고 만나가지고 합의를 해버려요. 지가 지상권 취득한지도 모르고. 근데 이런 게 실무에서 많아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왜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민법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단순한 그림 같지만 실무 사례는 무진장 복잡해요. 예를 들어 갑소유 토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온전히 갑의 소유이면 얼마나 좋아요? 공유도 있고, 그죠? 여기 임차인은 수백 개, 수백 명이 들어가 있어요. 복잡해지겠죠? 여기도 만약에 공유라면. 그죠? 그러면 이때 법정지상권이 있는 걸 경매로 낙찰받는 사람은 속칭 선수라는 사람들이에요? 초짜들이에요?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특수물건이라 그래요. 예? 선수들이 하려고 그러면 얘네들도 헷갈려요.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처분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지 없었는지. 등기 보고 다 해도 준공 난 게 언제냐? 서류 떼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봐도 이건 되네 안 되네 이건 명확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토지 입장에서 토지 낙찰 받는 사람 입장이나 건물 경매 받는 입장이나 얘네들도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어쩌고 없으면 어쩌요. 토지 받는 입장에서 법정지상권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토지 사는 입장에선 없는 게 좋죠. 그죠? 근데 100%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그냥 철거하고 나가면 되죠. 근데 철거가 안 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이놈이 지료를 계속 내. 그러면서 지는 월세를 나보다 더 받아. 환장하는 거, 이거. 그죠? 오히려 있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고, 없는 게 좋은 경우도 있어요. 철거한다 그러면 철거비가 2억 나온대. 그리고 이 건물 다시 똑같이 쓰려면 몇십억 나와. 근데 내가 땅을 샀어요. 저 건물에서 월세 나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잖아요. 그럼 내가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철거비가 2억 나온다니까? 철거비만. 그리고 이걸 다시 지려면 내가 20억 들여야 돼. 그러니까 철거를 못 하는 거예요. 예? 법정지상권 소멸시킨 다음이라도 철거를 못 해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러면 안 돼, 안 돼.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에 미리서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선수라고 해서 이게 100% 법정지상권이 있다, 없다, 이걸 내가 깨겠다, 이렇게 달려드는 게 아니고, 있을 때는 어떻게 받아치고, 없을 때는 어떻게 받아치고, 나한테 얼마나 수익이 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정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하고 어떻게 협의돼서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오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일단 쓰고 보는 거예요.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일단은 그냥 임대차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마무시하게 많다. 우리가 OX 문제처럼 이렇게 이 경우에 법정성은 생긴다, 안 생긴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실제 사례는. 그래서 이런 판례가 무진장 많은 거예요. 그러면 법정성분이 법률적으로 인정됐다는 걸 최종적으로 확인했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그래서 인정됐다. 근데 인정되면 뭐예요? 자기들이 이미 미리 그런 걸 대비해서 임대차 계약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상권 뭐 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자,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전세권자의 지위하고, 그죠? 임차인의 지위는 같이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인정을 해줘야 안 해줘야? 아니, 내가 전세권 등기도 하고, 임대차 계약해가지고, 전입신고도 해놨어요. 그러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물권인 전세권자의 지위 두 개를 같이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왜냐면 걔는 물권자고 얘는 채권자니까 두 개의 입장이 겹치지 않아서 인정을 해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얘는 지상권을 취득했죠. 얘는 물권이죠. 그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으면 이건 채권이죠. 근데 왜 이거는 인정을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죠? 원래 같이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권하고 채권자의 지위를. 근데 여기는 안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법정사건이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도 판결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때는 된다, 안 된다, 이게 없어요, 법원에서도. 판사들마다 제각각이야. 경우가 많으니까. 요건데, 임대차계 하는 경우가 많다, 없다? 엄청 많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미 지상권 취득한 건 뭐 한 것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이 복잡한 거를 어떻게 공부를 해서 다 때려 맞추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범위에서 공부한 거에서 안 나오면 다 찍으면 그만이에요. 아시겠죠?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법정상권이 안 되는 거 뭐 나오면 환, 지분, 처분, 일체로, 묘! 이렇게. 요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안 나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죠? 또 들고 와가지고 이거 된다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 찍으시면 돼요. 환지 나오거나 또는 지분 처분 나오거나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매매했다. 등기의 원인 무효. 요거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십니다. 366조 법정상권인데 요거는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을 때죠. 자, 넘겨보셔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어야 된다 그랬죠. 네. 아까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은 처분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어야 되죠. 네. 요거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야 된다 그랬죠. 네. 근데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다가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었다 그거죠. 네. 그러면 봐봐요. 땅인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 나대지예요. 나대지. 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1억 원 빌려줬을 때 요 토지를 감정평가했을 거 아니에요? 한 1억 5천 잡잔 말이야. 그래서 야, 이거 팔면 1억 5천은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이빠이 1억 원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갑이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올려버리니 땅값은 7천만 원 떨어진 거예요. 7천만 원. 7천만 원으로. 그럼 얘는 저당권 설정할 당시 건물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경매에서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넉넉하게 1억 빌려줬더니만 요 놈이 건물 짓는 순간 땅값이 7천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저당권자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황당하지 않은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네. 돈 빌릴 때에는 담보가치 크게 만들어 놓고 빌린 다음에 담보가치 확 떨어뜨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경매 실행하면 철거하는 거예요. 법정사건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돈을 빌려줄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라고 쳐요. 그러면 건물이 있으니까 이거 법정상권이 생길 우려가 있겠네. 돈을 많이 빌려주면 못 받을 수 있겠네 하면서 조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법정상권 인정해도. 근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저당권자에게 얘가 사기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의 건물이 존재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없다가 나중에 건물이 지어졌다 그러면 법정사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때는 토지, 건물, 일괄 경매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은 없었는데 공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형상 건물이 언제 얼마나 올라갈 것이라는 게 예측 가능해요. 그래서 공사의 종류 규모를 외형상 예측할 수 있었다면 법정사건 인정한다? 안 한다? 해야 되죠. 그때는 해야 되죠. 그러면 저당권자도 알아서 그거 보고 공사 현장 보고 돈을 덜 빌려줬을 거 아니냐 그거예요. 네. 자, 그럼 그 밑에 한번 더 보세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인데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았대요. 네. 건물 짓겠다고. 네. 그럼 저당권자는 돈을 많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잘 안 빌려주겠죠? 네. 그럼 법정사건 인정해도 되겠죠? 아니요. 아니, 저당권자 입장에서 인정해도 상관없잖아요. 네. 돈을 어차피 조금 빌려줬으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법정사건 인정하면 안 되는 게 누가 물 먹어요, 그러면? 낙찰자가 물 먹잖아요, 낙찰자. 낙찰자는 예상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걔는만 서류만 보고 입찰 들어갔는데, 그죠? 야, 이거 법정사건 안 되는 거네? 근데 지그리끼리 동의했대요. 설정자하고 저당권자하고. 그럼 둘이 짜고 낙찰자 물 먹이는 거 몇 개 더 돼요? 그쵸? 우리가 낙찰자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는 안 된다. 동의를 받았어도.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지상 건물이 양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건물 소유가 다르게 된 경우에도 역시 366조래요. 자, 이게 뭐냐면 갑소의 토지와 갑소의 건물인데 저당권 설정해서 을에게 낙찰이 된 거예요. 자, 문제는 중간에 매매가 돼가지고 이게 병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거 없더라고 해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366조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게 판례예요. 이게 저당권이 실행돼서 낙찰되기 바로 직전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이런 경우도 인정되겠다. 그 다음에 건물 공유자 1인이 토지를 단독 소유한 경우 토지만의 저당권 실행이 되면 역시 366조 인정한다. 이게 우리 판례고. 그래서 305조 요거는 건물의 전세권 대지의 특별 승계인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건물의 전세권 대지의 특별 승계인. 자, 다시 여기 봐봐요. 갑소유 토지, 갑소유 건물인데 여기에 을이 전세권자가 들어가 있어요. 건물에. 전세권자, 건물 전세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특별 승계인이 발생했습니다. 병이 토지를 샀어요. 건물은 여전히 여전히 을이 있어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죠? 네. 건물의 전세권 대지에 특별 승계인 생겼죠? 네. 그럼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이었다가 다른 사람이 됐으면 지상권 인정되겠네요. 네. 그럼 이때 지상권자는 누가 된다? 지상권자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자잖아요. 네. 땅의 이용권이 발생한 건 건물 소유자. 그러니까 누구? 갑은 전세권자, 설정자. 그렇죠. 전세권 설정자. 그래서 이 지상권자는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다. 요게 시험에 나와요. 전세권자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을이 아니라 갑이 지상권자다. 자, 등기와 관련해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만 이전 시 양수인에 대해서 대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함은 신의 측에 위반된다 그랬죠? 자, 여기 다시 봐요. 이게 실무로 가면 정말 골 때리는 게 우리가 지금 민법 공부하는 건 유도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갑소유 토지의 갑소유 건물이었죠? 근데 을로 바뀌었어요. 자, 을은 법정 지상권 취득하죠? 네. 취득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건물을 산 거잖아요. 네. 토지에 대한 이용권 발생했죠? 네. 얘는 지상권자이다, 아니다? 지상권자이다. 법정 지상권이니까 등기해야 등기 없이. 그렇죠? 187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 지상권자이죠. 네. 그런데 얘가 건물을 팔아먹어요, 병에게. 네. 자, 왜 그랬냐면 보세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은 사람 소유이었는데 건물만 지금 경매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법정 지상권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치잔 말이에요. 네? 자, 건물은 철거 안 돼요. 다만 이 건물을 얘가 샀으면 얘는 건물주죠. 건물주가 되면 얘는 왜 샀을까요? 그래서 싸서 샀어요. 그래서 싼다고 경매를 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럼 망해요, 경매는. 싸서 받으면 안 돼요. 싸기도 하고. 그렇지. 건물의 가치를 올려야지. 건물의 가치를 올리려면 내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어야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팔아야 비싸게 파는 거예요? 세입자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세입자가 돈을 잘 벌어야 돼요, 못 벌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월세가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2억에 샀어요. 2억에 샀어요. 그럼 2억에 사면 예를 들어 10% 월세가 나온다. 가정해보면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나와요? 2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월세를 내가 20% 나오게 한다. 네? 2억에. 그럼 4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10%면 내가 한 4억에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 마인드가 내가 그냥 세입자를 쥐어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겨먹겠다 이러면 그 건물은 망하는 건물이에요. 지금 좋으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여기 주안역에 여기 옆에 이렇게 쭉 가잖아요. 쭉 올라가면 여기 예전에 원할머니 보쌈이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 여기가 잘 됐어요. 제가 여기 20년 살았잖아요. 여기가 제일 잘 됐어요. 원할머니 보쌈. 근데 이 건물주가 세입자가 여기 잘 되니까 다른 데는 다 안 되는데 여기만 잘 돼요. 그러니까 월세를 2배로 올려버렸어요. 그 당시 600만 원 했는데 1200으로 올려버렸어요. 그 얘들이 열받잖아요. 확 가가지고 저쪽에서 저 닭갈비 옆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망했어요. 망했고 여기는 3년 동안 공실. 3년을 공실.
그리고 다시 뭘 들어왔는데 양곱창 집이 처음에 하나 하다가 안 되니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건물주 손해예요. 비우면. 그럼 여기 이렇게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월세를 이렇게 확 올리지 말고 조금씩 올려가지고 띄워서 매매가로 넘겨야지. 그죠? 밀어난 거예요. 뭔 얘기 하다가 이래. 자, 요건데, 그래서 지금 법정상권이 발생을 해서 얘가 이렇게 얘한테 팔아먹으려고 한다면 얘는 2억 원에 사서 저 10% 남으니까 저 2천만 원 월세 받는다고 치면 연애 이거를 만약에 4천만 원 치면 얘는 4억 원에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그걸 보고 사는 거니까. 그럼 얘가 건물을 산다라고 했을 때 얘 입장에서는 건물만 딸랑 사는데 얘가 법정상권이 있다고 해요. 근데 등기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뭘 바래요? 확실하게 나한테 지상권을 넘겨달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얘한테 설정 청구하죠? 이게 물청, 채청? 물청. 그렇죠. 지상권 이미 취득했으니까 물권자고 물권적 청구권. 그럼 설정해주면 다시 얘한테 이전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상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하면 얘는 그때 비로소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현재 건물만 넘겨받은 상황이라면 얘는 지상권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철거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신의 성실 원칙에 안 하니까. 요거 이해했죠? 자, 그러면 그래서 병은 어떻게 해요? 을을 대위해서 설정 청구. 설정해주면 이전에서 등기해야 지상권자인데 아직 등기하기 전이라면 철거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반된다. 이거고, 두 번째, 토지 건물 소유자 같았다가 다르게 됐는데 얘는 지상권 등기 없이 지상권자이지요.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이니까 187조에 따라. 자, 근데 토지가 이제 얘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상권 등기하지 않았어도 지상권자이죠. 그러면 지상권 등기 없이도 얘한테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토지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토지를 사는데 지상권 등기 확인을 안 했겠죠. 확인했겠죠. 근데 안 써 있죠. 그래도 얘는 인수하는 것이다, 지상권을. 그럼 얘는 그만큼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등기 보시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만 이전 시 양수인에 대해서 대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두 번째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이후 토지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예요. 이때는 지상권 등기 없이 토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상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도 법정지상권 인정되고요. 신축, 재축, 중축, 개축의 경우에 전부 인정되는데 뭐만? 공동저당의 신축만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된다. 그거 기억하셔요. 신축, 준축, 재축, 개축의 건물 경우에도 전부 다 법정지상권 인정됩니다. 305조든 66조든 관습법이든 다 인정되는데 뭐만 안 된다? 그렇죠. 공동저당의 신축이란 단어 나면 무조건 안 된다. 그리고 넘어가십니다. 담보물권의 통일성입니다. 네 가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먼저 부종성. 채권자 이퀄 담보물권자이어야 한다 그랬죠? 다시 바꿔치면 아까 본 거 채권자 이퀄 저당권자이어야 된다. 채권자 이퀄 누구? 전세권자이어야 된다. 그죠? 그 얘기예요. 따라서 제3자 명의 담보물권은 무효임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3자 간의 합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채권이 귀속됐다면 제3자 명의 담보물권은 유효하고 토지상의 근저당권자가 그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담보지상권. 담보지상권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따라서 같이 소멸하겠죠. 그래서 부종성 인정되는 겁니다. 담보지상권도. 두 번째 수반성.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이전하는 성질. 거기서 밑에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만이 남게 되므로 이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가 허용되며 양수인은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됨. 즉 전세권의 소멸을 정지 조건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는 허용된다. 아까 봤던 거죠. 다음 물상 대위성입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만 물상 대위가 가능하다. 따라서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그럼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언제 물상대위 할 수 있냐면 물상대위라는 말 자체가 담보 목적물 대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화재보험금이라든지 수용보상금으로 위치가 바뀌는 거죠. 담보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됐을 때, 그러면 화재보험금, 훼손되면 손배청, 공용징수되면 보상금, 이렇게 가치 변형물에도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근데 매매대금 X 그랬잖아요. 매매대금은 물상대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매매가 되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해당 목적물의 저당권이 추급 따라갑니다. 매매되면. 그래서 그때는 매매대금은 물상대위 안 되고요. 이거는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압류해야 됩니다. 이때 압류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해도 되고 제3자에 의한 압류도 무방합니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죠. 넘겨보시고 유치권. 자, 유치권도 특수물권이에요. 그죠? 네. 요것도 순 엉터리 유치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거 잡아내면 대박 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다가 큰일 나요. 공부하셔요. 네. 어떤 분이 그래요. 경매가 넘어왔는데 유치권 신고가 돼 있대요. 유치권. 근데 유치권 신고 뭐가 돼 있냐면 가정집에요. 빌라예요. 빌라. 그렇게 비싼 빌라가 아니고 고급 빌라도 아닌데 거기에 1억 원의 유치권 신고가 들어갔대요. 근데 외관상 봐도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그 유치권 신고한 게 뭐냐면 그림이래요. 그림. 아주 유명한 화가가 벽화를 그렸대요. 화가가 벽화를 그렸대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벽화를 그렸대요. 집에다가. 집 안에. 이거 유치권 인정돼야 안 돼요? 자, 거기 성립요건 보세요.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련성이 있어야 되죠.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이 결련성이 있으라는 게 어떤 거였어요, 우리?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잖아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 벽화를 얘기할 때 이 벽화가 액자 형태로 걸려져 있으면 그건 유치권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건 띄어가면 되니까. 그죠? 액자 형태로 안 걸려져 있는 벽화예요.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련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결련성이 인정되는 채권이 어떤 거라고요? 어떤 거? 거기 써놨잖아요. 비용. 응?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은 그 집하고 떼낼 수 없는 경우에 비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벽화를 걸어놨으면 벽화는 띄어가는 것만이에요. 그죠? 그럼 비용이 아니죠? 저 액자로 걸었으면 그 여기다 붙여서 걸었다 그러면 이건 뭐 된 거예요 지금? 부합돼 버린 거예요. 부합. 그쵸? 이건 비용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비? 그림비? 비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가치가 증대되나요? 벽이? 벽의 가치가 증대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벽에 부합돼 버린 거예요.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리더라도 그 벽화 자체가 어떤 재산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독립물이 아니라 그 벽의 일부잖아요. 근데 무슨 놈이 유치권? 어떻게 유치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이렇게 따져보자고요. 심지어 거기 보시면 보증금, 권리금, 차임, 부속물, 매수 청구권, 명의 신탁을 한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런 것들은 유치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이건 너무 흔한 거고 왜냐하면 얘는 결련성이 없잖아요. 비용이 아니니까. 그럼 그 밑에 건물의 신축 공사 수급임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 자재를 공급했을 때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은 결련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건축 자재 대금 이건 매매 대금이니까 유치권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또 봐요. 호텔 외부에 설치된 간판 등에 들어간 공사 대금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호텔 간판이든 뭘 설치를 했어요. 안에 인테리어하고 다 공사비죠. 공사비에 포함됐지만 호텔 간판 등 외부 인테리어 했을 때 그 간판 같은 것들은 뜯어가면 그만이지 그게 그 호텔에 붙어있는 부합물이 아니잖아요. 동의하세요? 그런 건 유치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치권의 기본적으로 결련성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결련성이.
우리가 이 결연성을 얘기했을 때 이건 근본적으로 왜 유치권을 인정하는 거냐면 비용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의 건물인데 3억 원의 비용을 여기다 투입했어요. 그럼 얘는 건물 자체가 13억이 되는 거죠? 법원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3억을 들였으면 이 건물은 10억이 아니라 13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현장 실무에서는 그런가요, 근데? 아니, 우리 집이 2억인데 인테리어 쫙 해가지고 비용을 들였어. 그럼 2억 5천 받아요? 똑같이 2억이에요. 근데 법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연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경락일에 인수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을 만든 사람들은. 얘가 지금 비용을 들여가지고 13억이 됐잖아요, 건물 자체가. 예? 13억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비용 들여가지고. 그러면 경매로 사는 사람은 이걸 10억으로 산다고 해도 3억은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이. 근데 이게 3억을 들여가지고 이게 13억에 거래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비용을 3억을 들였는데 거래할 때는 내가 이거 팔 때는 10억짜리인데 3억을 들여서 13억이 팔아야 된다. 이 생각인데 현실적으로는 3억 들여도 1,000만 원 더 받나? 현실적으로. 여러분 집 생각해봐. 1억을 들였어요. 그럼 1억 더 받을 수 있나요? 1,000만 원의 말씀. 실무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연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이런 것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물건 자체에서 파생된 채권이 아니다. 자, 그래서 판례는 호텔 외부에 설치된 간판 등에 들어간 공사대금도 공사비지만 이것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적법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점유와의 결연관계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예. 너무 흥분해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